영수는 낡은 아파트 8층에 산다. 그녀의 고독하고 단조로운 일상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고정되어 있었다. 아침 6시 정각,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눈을 뜬다. 창문으로 스미는 희미한 새벽빛과 함께 그녀는 곧바로 거실로 향한다. 그녀의 첫 루틴은 항상 똑같았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그리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간 뉴스. 이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방바닥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듯이 마른 걸레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낸다. 그녀의 삶은 정교하게 짜인 시계 태엽 같아서 예측 가능한 일정이야말로 그녀의 외로움을 가려주는 튼튼한 방패였다. 영수는 밖에서 사람들과의 마주침을 최소화했다. 시장은 항상 오전에, 병원은 점심시간을 피한 애매한 오후에 다녀왔다. 이는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다시금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지만 19시절 민규와 나누었던 첫사랑의 격렬함은 삶의 어떤 시기에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민규의 이름은 이제 잊혀진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너무 깊숙이 봉인되어 있어 스스로도 꺼내보려 하지 않는 아련한 그림자였다. 특히 민규가 헤어지기 전 선물했던 작은 매화꽃 문양의 은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지만 50년 동안 옷 속에 감춰져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아직 마음은 청춘인 건가? 영수는 가끔 민규가 생각날 때는 희미하게 웃었다. 며칠 전 그녀는 아래층 702호로 이사온 새 주민을 보았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인부들 사이로 등 굽은 남자 하나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낑낑대는 모습이 어쩐지 눈에 익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옆모습과 걸음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익숙함에 영수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애써 무시했지만 그 제외의 긴장감은 이미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그녀의 완벽한 일상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오후 4시 20분. 영수는 약속된 일정대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1층에서 아래층 주민으로 보이는 그 남자도 기다리다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는 7층에서 내렸다.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다. 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심지어 동네 공원에서 몇 번을 더 스쳐 지나갔다. 서로 아래층 분, 8층 아주머니 정도로 인식하며 가벼운 목례를 나누는 익숙한 이웃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순이 병원 로비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지난번 만난 아래층 사람이 건너편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병원도 다니시나 봐요. 영순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내 지인이 여기 잘한다고 해서 몇 번 배웠더니 낯설지 않네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몇 번 얼굴을 마주친 덕분에 둘은 어느새 편해져 있었다. 그는 의자 팔걸이에 손을 올렸고 그 순간 영순의 시선이 그의 오른손 손등에 멈췄다. 손등의 세월의 깊은 흔적과 함께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특히 어릴 적 영순을 대신해 깨진 유리 조각을 막다가 깊게 베인 희미하지만 확실한 V자 모양의 오래된 상처 자국이 선명했다. 영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5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병원에서 또 몇 번을 만나 둘은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면서 말을 놓게 되었고 함께 로비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순서를 기다리는 일상을 맞이했다. 안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두 사람이었다. 어느 날 공원 산책을 하며
벤치에 앉아 있다. 아랫집 사람을 보고 서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따라 더운 날씨라 영수는 땀을 닦으려고 손수건으로 목덜미를 닦는데 무심코 스카프 안쪽에 숨겨뒀던 펜던트가 드러났다. 아래층 남자는 그것을 유심히 보았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순이 물었다. 그 남자는 떨리는 눈빛으로 영순의 작은 은색 매화꽃 문양을 유심히 보았다. 민규가 50년 전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 손등의 흉터를 꾹 움켜쥐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 어쩌면 다시는 불러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름.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혹시 영순이니? 그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은 5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시간을 깨트렸다. 갑자기 심장이 요동쳤다. 영수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삐걱이며 아주 천천히 그 익숙하고도 낯선 목소리의 주인을 쳐다봤다. 50년 만에 충격적인 재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청춘과 고독했던 세월을 동시에 발견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다. 민규의 이름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다시 움직이게 할 새로운 시작의 이름이었음을. 사별 후 홀로 외로이 지내온 두 사람은 50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사랑의 감정으로 향하게 될 운명적인 재회를 맞이한 것이다. 공원 벤치 주변으로 석양의 붉은 빛이 쏟아져 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 충격 속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규 맞니? 너? 영순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들어 그의 오른손 손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V자 모양의 흉터 위로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닿자 민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 그래, 나야, 내가. 그 펜던트를 아직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 민규는 울음을 참는 듯 깊은 숨을 들이쉬며 영순의 목을 가리켰다. 영순은 그제야 자신의 펜던트를 감싸고 있던 스카프가 살짝 내려가 매화꽃 펜던트가 드러났음을 알았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비밀이었던 물건이었다. 50년의 시간이 갑자기 사라지고 두 사람은 19살 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민규는 조심스럽게 영순에게 제안했다. 우리 이야기 좀 더 할 수 있을까? 영수는 조심스럽게 그의 집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온통 박스 투성이었지만 민규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펼치고 플라스틱 의자 2개를 꺼냈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어색함과 그리움, 놀라움이 뒤섞인 침묵이 다시 찾아왔다. 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떻게 여기로 이사를 온 거야? 난 8층에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민규는 옅게 웃었다. 나도 몰랐어. 이 동네가 좋아서 조용하고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거든. 그리고 나도 혼자야. 부인과는 3년 전에 사별하고 아이들은 다 출가했어. 나는 이제 그냥 혼자 살 곳이 필요했지. 영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남편이 먼저 갔어. 벌써 10년이 됐네. 두 사람의 고독이 이 재회의 순간에 한데 모이는 듯했다. 50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은 똑같은 형태의 외로움을 안고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들이 서로에게 묻고 싶은 말은 수만 가지였지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다시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민규는 테이블 위 낡은 액자를 들어 올렸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20살의 영순과 민규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거 이사 오면서 찾았어. 너를 잊은 적은 없었어. 영순아, 다만 찾을 용기가 없었을 뿐.
영수는 5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모든 회한과 그리움이 이 순간 민규의 눈빛 속에서 용서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별의 아픔과 50년의 침묵 끝에 그들의 첫사랑은 시간의 굴레를 깨고 다시 시작하려는 듯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민규의 집 702호 거실의 작은 테이블 앞에서 두 사람은 50년 동안 각자의 삶을 지탱해 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50년이라는 세월은 한편의 긴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야 잊고 지냈던 관객을 만난 듯 서로에게 집중했다. 그때 왜 그렇게 연락이 끊겼는지부터 묻고 싶어. 영수는 가장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질문을 어렵게 꺼냈다. 민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영순아,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 너희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가난한 집 자식한테는 딸 못 준다고 하셨지.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어. 너에게 편지를 수십 통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한 통도 보내지 못하셨더라. 어머니도 당신 아들이 무시당하는 꼴을 보긴 싫으셨던 건지. 내가 돌아왔을 땐 너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간 뒤였고. 민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쓰라린 아픔이 묻어났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그때의 자신은 민규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를 원망했었어. 편지 한 장 없다고. 내가 나를 잊은 줄 알았어. 서로의 오해를 풀자 50년 동안 쌓여있던 회한의 벽이 무너지는 듯했다. 민규는 이후 고향을 떠나 사업을 시작했고 헌신적인 아내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믿고 모든 걸 바쳤지. 하지만 영순아, 그는 영순의 낡은 펜던트를 가리켰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내가 만들어준 빈자리가 있었어. 이 흑백 사진만 보면 내가 진짜 살고 싶었던 청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 영순 역시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내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었지. 나를 많이 아껴줬고 하지만 내가 줬던 그 뜨거운 감정은 다시는 오지 않더라. 나는 그저 조용하고 안전한 삶을 택했어. 그 펜던트만 몰래 간직한 채 내 이름만 가끔 떠올리면서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어색함은 사라지고 익숙함과 안도감이 그들을 감쌌다. 두 사람은 5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과거의 연인이자 현재의 고독을 이해하는 유일한 목격자이자 다시 찾아온 청춘이었다. 재회 후 영순의 정교하게 짜인 시계 태엽 같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하루는 더 이상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던 그녀는 이제 7시가 되기 전에 아래층 복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마른 걸레로 집을 닦는 대신 창밖을 내다보며 민규의 차가 주차장에 있는지 확인했다. 외로움을 가려주던 튼튼한 방패는 이제 새로운 설렘이라는 이름의 미세한 떨림으로 대체되었다. 민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사 후 낯선 집과 고독함에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8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영순을 우연히 마주치기 위해 시간을 맞추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어느 날 영순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민규가 나타났다. 그는 짐 정리용으로 쓰던 낡은 카트를 끌고 있었다. 영순아, 그거 무거울 텐데. 내가 올려다 줄게. 민규가 자연스럽게 카트에 장바구니를 실었다. 아니야, 괜찮아. 영수는 거절했지만 이미 그의 손이 카트를 밀고 있었다. 8층 영순의 현관 앞에서 민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영순아, 우리 이제 이웃이라는 핑계로 만나는 것도 좀 그렇다. 내일 오후에 우리 아파트 앞 새로 생긴 찻집에 같이 갈래? 50년 만에 첫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영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데이트라는 단어는 50년 전 청춘의 사전에서나 보았던 단어였다. 그녀는 심장이 다시 19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그래, 민규야. 그럴까? 50년 만에 첫 데이트. 다음 날 오후 영수는 50년 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새벽 이슬을 머금은 매화꽃처럼 생기로 빛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내려가 민규의 집 앞에서 벨을 누르는 순간 영수는 깨달았다. 사별의 아픔과 고독의 세월은 끝났고 자신의 인생 시계는 민규를 만나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민규의 집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했다. 영수는 분홍색 블라우스에 어색한 듯 목선을 살짝 가렸고 민규는 낡았지만 잘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다. 예쁘다. 영순아, 마치 19살 때 내가 처음으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던 그날 같아. 민규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50년 전처럼 깊고 흔들렸다. 영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웃었다. 나이가 몇인데 이런 옷을 다 입어. 그저 좀 단정하게 보이려고 했지.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매화 펜던트를 만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앞 새로 생긴 인생 찻집으로 향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마주 앉은 그들은 메뉴판을 앞에 두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찻집의 은은한 재즈 선율과 젊은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이 70대 연인 주변을 맴돌며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민규가 먼저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주문하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도 꿈만 같아. 영순아, 내가 내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어렸을 때 내가 팥빙수 먹다가 손등에 얼음 흘려서 내가 닦아주려다 내가 장난치면서 도망가던 거 기억나? 그러다가 그때 유리가 깨져서 너가 다칠까봐 널 보호하다가 내가 이 상처가 생겼지. 민규는 자신의 오른손 흉터를 가리키며 웃었다. 그땐 아픈 줄도 몰랐어. 내가 웃어줘서. 영수는 캐모마일 차의 향을 맡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마치 내가 살았던 50년이 가짜였던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내게 쓴 편지를 못 받았다는 거, 그게 가장 아파. 우리가 서로를 오해한 시간 너무 아까워. 민규는 영순의 주름진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맞닿은 온기는 은은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그 오해 때문에 우리가 이리 오래 돌아왔지만 결국 이렇게 만났잖아. 우리 각자의 배우자들께도 감사해야겠지.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삶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으니. 민규는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과거의 회한을 넘어서 현재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별의 아픔을 공유하는 그들에게 이 재회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단단한 동반자를 만난 안도감이었다. 찻집을 나선 두 사람은 공원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늦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흰 머리 위로 부서졌다. 민규가 용기를 내어 영순의 팔짱을 끼웠다. 영순은 놀라지 않고 그의 팔에 기대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은 불안이 아닌 평온하고 깊은 사랑의 리듬이었다. 50년 만의 첫 데이트는 영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다음 날부터 그녀의 일상은 무엇인가 더 활기차졌다. 아침 6시 30분 그녀는 집 정리를 다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민규가 정성껏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영수는 더 이상 집안의 머리카락 한 올에 집착하지 않았다. 민규의 702호는 여전히 박스와 정리되지 않은 책들로 가득했지만 영수는 잔소리 대신 웃으며 민규의 서툰 손길을 도왔다. 그녀의 삶은 규칙적인 청소 대신 즉흥적인 웃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민규의 집 702호는 이제 영순의 집 802호와 이어지는 중간 정거장이 되었다. 짐 정리는 뒷전이었지만 집안에는 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규는 영순이 좋아하는 옛날 가요를 틀어놓고 영수는 민규가 정리하다 만 옷가지들을 개켜주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이 늘 함께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매일 오후 두 사람이 공원을 걷거나 마트카트의 의지에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은 아파트 단지의 잔잔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영수는 처음에는 남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민규의 든든한 존재감 덕분에 곧 개의치 않게 되었다. 민규는 영순에게 삶의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어느 주말 저녁 민규가 802호 영순의 집에 처음으로 초대받았다. 50년 전에는 감히 들어설 수 없었던 그 집이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과 영순이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 앞에서 민규는 감격했다. 영수는 그에게 50년 동안 간직해온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두 사람이 매화꽃 펜던트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규야, 이제 이 펜던트 더 이상 옷 속에 숨기지 않아도 되겠지? 영순이 펜던트를 꺼내 목선 위로 드러내며 물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매화꽃 문양은 영순의 빛나는 눈동자와 닮아 있었다. 민규는 영순의 손을 잡고 펜던트를 매만졌다. 당연하지. 영순아, 이제 숨길 필요 없어. 이 펜던트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에 드러나야 할 존재였어. 더 이상은 숨기지 말자. 그리고 그는 심호흡을 하며 결심한 듯 진심을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50년 전 이별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단단하고 확신에 찬 남자의 목소리였다. 영순아, 우리 남은 시간을 혼자 보내지 말자. 802호와 702호 사이에 문을 하나 낼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렸어. 나랑 같이 지내주겠니?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동반자가 되어줘. 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50년 전에는 환경과 시대에 의해 좌절되었던 약속이었다. 이제야 그 약속이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글썽였고 그 대답은 미소와 함께 이미 그의 품으로 향하는 움직임으로 전달되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 앞에서 두 사람은 노년의 설렘과 청춘의 열정을 동시에 느끼며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아파트 8층과 7층을 잇는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다리가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민규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꿈만 같았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달콤한 시간들은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영순의 둘째 딸 미영이 요즘 엄마 소식이 너무 없다면서 갑자기 놀러왔다. 미영은 영순의 방에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영순이 방에 들어가니 딸 미영이 화장대 서랍에서 발견한 민규의 편지를 들고 서 있었다. 영수는 깜짝 놀라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미영은 이미 내용을 다 읽은 후였다. 민규라는 분이 누구세요?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시다니. 미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냥 옛날 친구야. 영수는 어색하게 말을 흐렸다. 친구가 이런 편지를 써요?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라고요? 미영은 편지 구절을 읽어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 저녁 영순의 세 자녀가 모두 모였다. 큰아들 재호, 둘째 딸 미영, 셋째 아들 성민까지. 이들은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 마치 신문하듯 둘러섰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민규라는 분과 어떤 사이세요? 큰아들 재호가 진지하게 물었다. 영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50년 전, 내가 20살 때 좋아했던 사람이야. 부모가 반대해서 헤어졌는데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 50년 전 연인이요? 미영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건강은 어떻고 자식들은 몇 명이나 되고 재산은 얼마나? 미영아, 영순이 딸을 제지했다. 그런 걸 왜 묻니? 왜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미영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신 지 벌써 10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그냥 믿을 수는 없어요. 셋째 성민도 거들었다.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특히 외로운 여성 노인들을 노리는 결혼 사기꾼들이. 성민아, 그만해.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한편 민규는 요즘 들어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다. 큰아들 동철이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 민규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여자분이신가요? 동철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그렇다 50년 전에 좋아했던 분을 다시 만났어. 동철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럼 첫사랑이시네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기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고맙구나, 동철아. 언제 한번 모시고 오세요. 저희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규는 아들의 따뜻한 반응에 마음이 놓였다. 자식들이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주는 것 같아 감사했다. 며칠 후 영순의 딸 미영은 동생 성민과 함께 민규를 만나자고 제안했다. 명목상으로는 어머니의 친구를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민규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속셈이었다. 카페에서 만난 자리. 민규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미영과 성민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친하시다고 들었어요.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옛날부터 알던 사이입니다. 민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옛날이라면 얼마나 옛날인가요? 그리고 그동안 뭘 하고 사셨는지 궁금해요. 성민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민규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젊은 시절 영순과 헤어졌던 이야기, 각자 결혼해서 살았던 이야기,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난 이야기까지. 그럼 자식분들이 계시겠네요? 미영이 날카롭게 물었다. 네, 아들 둘이 있습니다. 자식분들이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민규는 환하게 웃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 아들들이 저의 행복을 많이 응원해주고 있어요. 미영은 이때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실례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어떠세요? 연금이나 자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민규는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당연히 궁금하죠. 저희 어머니와 만나시려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영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다. 성민이 누나를 제지하려 했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만성질환이나 치매 같은 건 없으시죠? 저희 어머니께 부담이 될까 봐서요. 민규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무슨 짐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짐이 되실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 어머니께 접근하신 이유가 뭔지 의심스러워요.
미영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다. 의심스럽다고요? 내 혼자 사시는 할머니, 그것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할머니를 노린 건 아닌가 싶어서요. 순간 카페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민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는 할아버지를 모르잖아요. 5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 어머니와 만나시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성민도 누나와 비슷한 말을 했다. 그럼 제가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그렇죠. 저희 어머니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의심받으면서까지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잠깐요. 성민이 말렸지만 민규는 이미 카페를 나서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어머니에게 만남의 결과를 보고했다. 어머니, 그 할아버지와 만나봤는데요. 그래, 어땠어? 영순의 눈이 기대로 빛났다. 글쎄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경제적인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했다고? 영순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다. 당연히 해야죠.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그냥 믿을 수는 없잖아요. 미영아, 내가 그런 무례한 짓을 했단 말이야? 영순이 화를 냈다. 무례한 게 아니라 당연한 확인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영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규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규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런 식으로 의심받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다. 아들 동철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은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에 걱정이 되어서 물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그분 자녀분들과 만나신 것은 잘 되고요. 영순이 자식들이 나를 사기꾼 취급하더구나. 민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동철이 화를 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고 선량한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마 자신의 어머니니깐 엄마의 행복을 걱정해서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나는 너무 상처받았어. 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아버지 편에서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든든한 말에 민규도 속상한 마음이 잠시 가셨다. 하지만 나이가 든 탓일까? 마음이 약해진 탓일까? 영순 자녀들이 민규에게 한 행동으로 민규는 쉽게 속상함을 털어낼 수 없었다. 젊어서는 영순 아버지가 반대하더니 늙어서는 영순 자식들이 반대하고 민규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 힘없이 알아누웠다. 그날 영수는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규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영수는 혹시라도 오며 가며 만날까 싶어서 민규 집 앞 계단을 서성였지만 민규의 집 문은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았다. 결국 영수는 직접 민규의 집으로 찾아갔다. 민규야, 나야. 문 좀 열어줘.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다. 민규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가 역력했다. 영순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우리 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너 보기 미안해서 너희 집 문 열어달라는 말도 못하겠더라.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야. 그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야. 나도 생각해 봤는데 늙어서 새로운 사랑을 한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 있어. 민규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너무 힘들어.
영수나 내 자식들 말이 아직은 내 가슴에 상처가 되네.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민규는 피곤해서 눕고 싶다는 말을 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그날 영순도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연락은 일단 서로 하지 않았다. 민규가 잠시라도 내버려 달라는 말에 영수는 그러기로 한 것이다. 딸 미영은 어떤 날은 갑자기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는 마지막에 꼭 이 말을 했다. 엄마, 이제 그 할아버지 만나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자식들이 난리를 치니 영수는 자신이 마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움츠러들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다. 영순과 민규는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영순 쪽 자식들의 반대라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았다. 영수는 밤마다 민규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겨우 6개월 만에 이렇게 끝나버릴 수는 없었다. 민규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영순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늦은 밤 아파트 공터에서 영순의 집 창문을 보는 것으로 답답한 마음을 달랬다. 영순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영순의 자식들의 반대와 의심 어린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두 사람의 로맨스는 이제 위기를 맞았다. 순수했던 사랑이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한 달이 넘게 민규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영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민규의 집 앞에 도착한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민규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곧바로 문이 열렸다. 영순아, 민규의 눈에 놀람과 그리움이 동시에 스쳤다. 민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애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들어와. 영순아, 밖이 추워.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민규야, 나는 우리 만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영순이 먼저 입을 열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영순아, 하지만 내 자식들이 내 자식들은 내가 설득할 거야. 아니,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말할 거야. 영순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다. 70이 넘었다고 해서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민규야. 며칠 후, 영수는 민규와 함께 민규의 큰아들 동철을 만났다. 영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영순입니다. 동철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신 분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아버지가 저 얘기를 하셨나요? 물론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처음 보는 밝은 모습이에요. 동철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둘째 아들 동민도 마찬가지였다. 저희 아버지 좀 부탁드려요. 요즘 만나러 가실 때마다 1시간씩 거울 보면서 옷 고르시거든요. 동민이 웃으며 말했다. 영수는 민규의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이들은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가족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리고 민규의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반겨주는 것에 비해서 자신의 자식들은 반대를 하는 것에 저절로 비교가 되었다. 그래, 우리들이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어렵게 다시 만난 인연인데 자식들 눈치보다 인생 끝낼 수는 없지. 영수는 굳게 다시 마음먹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가 자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세 자녀를 모두 불러 모은 영수는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또 그 할아버지 얘기는 아니죠? 미영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맞아.
민규 씨 얘기야. 영수는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민규 씨와 함께 살 거야. 어머니, 세 자녀가 동시에 소리쳤다.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영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너희들이 민규 씨를 사기꾼이라고 의심하는 거 엄마도 알아. 하지만 너희들이 틀렸어. 영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재호가 물었다. 민규 씨의 재산 증명서, 건강검진서, 그리고 그분 자녀들이 작성한 동의서야. 자녀들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규 씨는 나보다 재산이 더 많아. 의심을 해야 한다면 오히려 내가 의심받아야 해. 그리고 건강도 나보다 좋고. 영순이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분 아들들은 아버지와 내 결혼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해. 그리고 고백할게. 너희들이 보면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말이야. 말씀하세요. 나는 사실 50년 동안 그분을 잊지 못했어. 너희 아버지와 살 때도. 미안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규 씨가 있었어. 자녀들은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말문이 막혔다. 영수는 그만큼 민규가 자신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민규를 만나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하나하나 조용히 말했다. 미영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머니가 정말 그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50년 전에도 지금도 그래. 자식들도 처음에는 영순의 폭탄 고백에 당황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자 진정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엄마를 지키겠다는 정의감에 민규에게 너무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심했나요? 심했지. 특히 미영이 너는. 영순이 딸을 바라보았다. 민규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가 속을까봐. 고마워, 미영아. 하지만 이제는 엄마를 믿어줘. 엄마도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 판단력은 있어. 재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찬성해야죠. 정말? 영순의 눈이 반짝였다. 단 조건이 있어요. 미영이 말했다. 저희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영수는 민규에게 그동안의 일을 알려야 하니 잠시 만나자고 했다. 둘은 공원 찻집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자식들 문제뿐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 못다한 이야기도. 다음 날 영순이 세 자녀는 민규의 집을 찾았다. 민규는 섭섭한 얼굴은 감추고 편안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죄송합니다. 미영이 허리를 숙였다. 너무 의심하고 무례하게 굴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니 민규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틀렸어요. 성민도 고개를 숙였다. 진심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처만 드렸네요. 재호가 나섰다. 저희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민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민규는 영순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한적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근처 전통 찻집으로 갔다. 민규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50년 전에는 살 수 없었던 그때 영순에게 주고 싶었던 그 반지였다. 영순아, 50년 늦었지만 너에게 주고 싶어. 민규는 말을 이었다. 나는 사실 이제라도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너가 원하지도 않고 그냥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에 며칠 고민을 했어. 민규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비록 그냥 친구보다 더 가까운 우리 사이지만 나는 작은 정표를 너에게 주고 싶어. 너를 많이 아낀다는 의미로 이 반지를 받아줘. 영순의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이걸로 충분해. 너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민규가 반지를 영순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순간 마치 19살의 두 사람을 돌아간 듯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비록 서류로는 부부가 되지 않았지만 한 집에 살기로 마음먹고 나서 하나하나 진행했다. 민규도 영순도 재산 정리를 하고 둘이 같이 살 텃밭이 딸린 작은 아파트를 다시 하나 마련했다. 영순은 자신의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엄마, 이사 가시면서 뭔가 아쉽지 않아? 딸 미영이 물었다. 아쉽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더 설레어. 영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민규는 영순을 위해 집안 곳곳을 새롭게 꾸몄다. 영순이 좋아하는 꽃들을 심고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테이블도 마련했다. 둘은 함께 사는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도에서의 3박 4일 시간을 보냈다. 바닷가 노을도 보고 함께 보는 석양도 보았다. 민규야, 꿈이 아니지? 영순이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다.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해. 매일매일이 꿀 같을 거야. 둘의 생활은 평화롭고 달콤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공원에서 차를 마시며 저녁에는 손잡고 TV를 봤다. 양쪽 자녀들도 자주 찾아와 두 부부를 챙겼다. 영순 자녀들은 민규에게 미안해서라도 더욱 잘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순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영순 자녀들도 민규에게 고마워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영순은 민규와 함께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민규는 영순과 함께 문화 클래스에 참여했다. 오늘 뭐 해볼까? 영순이 물었다. 글쎄, 공원에 가서 사진이나 찍을까? 두 사람은 매일매일이 데이트였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20대처럼 설렜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영순이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 저희도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정말 기뻐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다. 처음엔 반대해서 미안했어요, 아버님. 성민이 민규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으니까. 민규가 따뜻하게 웃었다. 동철이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두 분을 보며 배웠어요. 영순과 민규의 1주년 날. 두 사람은 처음 같이 앉았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 만난 것 후회 안 해? 민규가 물었다. 후회? 50년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걸 후회하지. 영순이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보다 헤어져 있던 시간이 더 길었네. 하지만 이제는 매일 함께야. 앞으로 20년, 30년 더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영순과 민규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다.